어이 할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네. 내가 공짜로 깎아줄게. 그 한마디로 나는 알았다. 오늘 내가 목격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서울 강남대한은행 본점 로비. 오전 11시. 유리병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차갑게 반짝였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곳에서 나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고객처럼 서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 진주 귀걸이, 검은색 트렌치 코트. 누가 봐도 연금 상담을 하러 온 60살 여성.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 가방 안에 CEO 신분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실례합니다만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명찰엔 박지연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나를 훑어보는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대출 상담 좀 받으려고요. 아, 그러시면 저쪽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구석진 창구였다. VIP 라운지와는 정반대 방향.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박지연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머리 손질을 좀 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은행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순간 로비의 공기가 멎었다.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직원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었다. 고객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품격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그에 맞는 품격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품격이라는 게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제 나이가 문제예요? 아니면 제 옷차림이 당신 눈에 거슬려요? 박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눈짓을 했다. 곧 본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본부장님, 이분이 지금 좀. 이 여자는 우리 은행 수준에 맞지 않아. 이대훈 본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냉정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진실이라는 것을. 회의실에서 듣던 보고서 속 숫자들이 아니라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벌어지는 진짜 현실.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에 나는 가방을 꽉 쥐었다. 안에 든 신분증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맞나요? 규정을 어기면 보여줘야지. 이대훈 본부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그의 얼굴엔 미소조차 없었다. 그저 냉혹한 권위만이 남아있었다. 최대리, 저기 이발기 있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본부장님, 그건 좀. 젊은 여직원 정민아가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대호는 그녀를 쏘아봤다. 회사 규정이 뭐라고 했나? 은행의 품격을 유지할 것. 이 사람은 지금 그 품격을 해치고 있어. 그러니 바로 잡아야지. 하지만 가져와. 명령이었다. 정민아는 떨리는 손으로 뒤편 사무실로 들어갔다. 몇몇 고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게 은행에서 할 짓인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진짜 분노였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 저항하시면 곤란합니다.
보안요원 최성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는 명령에 복종했다. 손님,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협조요? 지금 당신들이 하려는 게 협조예요? 정민아가 돌아왔다. 손에 전기 이발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본부장님, 정말 이러시는 건가요? 빨리 안 해. 박지연 지점장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우리 은행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저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다른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최성호가 내 어깨를 눌렀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참자. 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발기의 날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한 움큼, 두 움큼.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다. 로비는 숨죽인 듯 조용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 누군가의 놀란 신음, 그리고 한 명의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엔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마루 22살 대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맞나요? 이발기가 멈췄다. 정민아가 울먹이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엔 내 모습이 비쳤다. 짧게 잘린 머리,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다 끝났나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대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나는 가방을 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네,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섰다. 70을 넘긴 단골 고객 오말순이었다. 따님.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주름진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고개 숙이지 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한마디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 김서연. 대한은행 최고 경영자 CEO. 오늘 이 은행을 평가하러 온 사람은 바로 접니다. 명함이 박지연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아니, 실제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비 전체가 멈춰섰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박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내려다봤다.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이게... 네. 제가 김서연입니다. 나는 짧아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 오전 11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현장 평가를 위해 고객으로 위장 방문했습니다. 이대훈 본부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뭐죠?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절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다른 고객들은요? 그분들은 이렇게 당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침묵. 정민아가 이발기를 떨어뜨렸다. 플라스틱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켜자 실시간 통계가 떠올랐다. 윤마루 씨 맞죠? 휴대폰을 들고 있던 대학생이 움찔했다. 네네. 당신이 지금 생중계한 영상 벌써 조회수 10만을 넘었네요. 해시태그 은행에서 차별받다가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로비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박지연이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도 회사를 위해서.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당신은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편견을 위해 일했습니다.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았어요. 최성호 보안요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사장님, 저는 그냥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명령을 따랐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최 씨, 당신은 보안요원이에요. 고객을 보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당신은 오늘 고객을 제압했습니다. 그게 명령이었다면 왜 거부하지 않았나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본사 위기관리팀 연결해주세요. 신호음이 2번 울렸다. 네, 사장님. 지금 즉시 강남 지점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사회 긴급 화상회의 준비하세요. 10분 안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이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정말 오해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들은 고객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평가 대상으로, 등급으로, 외모로 판단했죠. 그게 바로 이 은행이 썩어가는 이유입니다. 로비 한쪽에서 오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잘하셨어요, 따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왔어요. 참아야 한다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줬어요. 존엄은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 몇몇 고객들이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때 본사 차량이 은행 앞에 도착했다. 위기관리팀장 서준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사장님, 회의실로 가죠. 나는 짧아진 머리를 한 번 더 쓸어 올리며 걸었다. 구두 소리가 다시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의의 무게, 존엄의 무게. 박지현과 이대훈이 터벅터벅 뒤를 따라왔다. 정민아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그들을 돌아봤다. 지금부터 당신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겁니다. 이 은행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증인이요. 회의실 문이 열렸다. 화면 속엔 이미 이 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대형 화면에 이 사진 12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부사장 한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 오전 11시, 저는 이 은행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렸고 모욕을 당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혔습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이 은행에서요. 화면 속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 감히. 강남지점 박지연 지점장, 이대훈 본부장, 정민아 대리, 최성호 보안요원. 4명입니다. 나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 순간 그 영상은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조회수 35만, 댓글 8,000개. 언론사 5곳에서 이미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박지현과 이대훈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장님. 한민수 부사장이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일단 사과문부터 발표하고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보상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부사장님,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변화입니다. 나는 화면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오늘 제가 당한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이 조직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제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이로 차별하고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요. 하지만 사장님, 그건 일부 직원들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작년 고객 불만 접수 2,347건. 그중 직원 태도 불량 관련이 43%입니다. 명백한 차별 사례도 127건이나 보고됐어요.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죠. 숫자가 화면에 띄워졌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 은행은 지금 겉으로만 번지르르 합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소파, 명품 커피 머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존중, 공감. 그게 없으니까 고객들이 떠나는 겁니다. 재무이사 오세훈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나는 서준혁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문서를 화면에 공유했다. 긴급 제안 존엄 우선디 그너티 퍼스트 정책. 이겁니다. 나는 문서를 가리켰다. 첫째, 모든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의무화. 분기별 실시하며 미이수시 인사고가 반영. 둘째, 고객 차별 행위 무관용 원칙. 외모, 나이, 성별, 출신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 적발 시 즉시 해임. 셋째, 전 지점에 존엄 옴부즈맨 배치. 고객이 직접 부당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건 너무 급진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선 우리 은행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주가는 이미 2% 하락했고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은행은 무너집니다.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박 지점장.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당신이 몰랐다고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잘못인지 몰랐다고요? 그게 저는 그냥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이미지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 당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인권을 짓밟는 은행. 그게 지금 대한은행의 이미지입니다. 정민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더 문제예요, 정대리.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생각을 멈췄어요. 이게 옳은가? 질문하지 않았죠.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화면 속 한민수 부사장이 심호흡을 했다.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경찰에 폭행 및 인권 침해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이건 개인적 보복이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대훈이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제발 저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대학생 딸이 둘이나. 저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제 딸도 대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언젠가 은행에 갔을 때 누군가에게 오늘 제가 당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가족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다시 화면을 향했다. 투표하겠습니다. 존엄 우선 정책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 12개의 손이 모두 올라갔다. 가결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 문이 열렸다. 복도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마이크가 내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사장님, 오늘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폭행 사실이 맞습니까? 직원들을 고소하실 건가요? 나는 멈춰 섰다. 짧아진 머리가 조명 아래 드러났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네, 사실입니다. 내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렸다. 오늘 오전 저는 이 은행 직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외모와 나이가 은행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하지만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르신들, 평범한 시민들이 매일 이런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백화점에서, 공공기관에서.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라는 핑계로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럼 대한은행은 어떻게 바뀔 건가요? 오늘부로 존엄 우선 정책을 시행합니다. 나는 준비된 보도 자료를 들어 올렸다. 모든 직원 인권 교육 의무화, 차별 행위 무관용 원칙, 독립적인 고객 인권 보호기구 설치.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가해 직원들은요? 즉시 직위 해제했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실수일 수도. 실수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게 실수일 수 있나요?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실수로 넘기는 순간 더 큰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오말순 할머니였다. 기자 양반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 은행 30년 단골입니다. 오늘 그 현장을 봤어요. 저분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평생 그렇게 당하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이것도 모르세요? 글씨 좀 또박또박 쓰세요. 여기 오실 게 아니라 저기 가세요. 맨날 듣는 소리였죠.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오늘 이분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장이라는 걸 숨기고서도 끝까지 존엄을 지켰어요. 이게 진짜 용기 아니겠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사람입니다. 머리 희끗해지고 주름 생긴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물건 아니에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복도에 모인 직원들, 고객들이 함께 박수를 쳤다.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따님. 제가 고마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이미 수백 통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다.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하나하나 읽다가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서준혁 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사장님이 먼저 목소리를 내주셨으니까 이제 다들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가 태블릿을 건넸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우리은행 관련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존경한다,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런 반응들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다. 해시태그 대한은행 CEO 존경합니다. 해시태그 존엄 우선 정책 지지. 해시태그 나도 당했다 용기 냈다. 주가는요? 1%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엔 사람이 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딸. 오늘 내가 당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준혁 씨. 네, 사장님. 내일부터 전국 지점 순회 점검 시작합니다. 직접 가볼 거예요. 네. 하지만 일정은 조정하세요. 나는 그를 돌아봤다. 오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회의실에서 듣는 보고서와 현장에서 겪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앞으로 저는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밤 11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섰다. 짧아진 머리가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나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정말 멋있었어. 나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 목이 메었다.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거울을 봤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변화가 될 것이다. 사흘이 지났다.
대한은행 본사 로비는 여느 때와 달랐다.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손에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존엄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대한은행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나는 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다. 사장님. 서준혁 팀장이 들어왔다. 언론 반응 정리본입니다. 보고서를 펼쳤다. 주요 일간지부터 인터넷 매체까지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조선일보 -63 CEO, 차별에 맞서다. 한겨레 존엄의 가치를 묻는 용기. 경향신문 은행이 변해야 사회가 바뀐다. 국제 언론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혁이 다른 자료를 펼쳤다. BBC, CNN, 로이터 모두 보도했어요. 한국 CEO의 인권투쟁이라는 제목으로요. 과분한 표현이네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투쟁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니까 이렇게 주목받는 거겠죠. 그 순간 비서 윤미라가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청와대요?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권정책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제가요? 네. 사장님의 존엄 우선 정책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답니다. 창밖에 시민들이 다시 보였다. 플래카드를 든 손들, 희망으로 빛나는 눈들.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나는 깨달았다. 면담 일정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나는 전국 지점장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화면엔 전국 120개 지점의 지점장들이 접속해 있었다. 긴장한 얼굴들, 불안한 눈빛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화의 시작을 함께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조금 굳어졌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강남지점 사건을 불운한 사고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조직 전체의 문제였어요. 나는 자료를 공유했다. 지난 3년간 고객 불만 데이터입니다. 차별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부산 해운대 지점, 대구 수성 지점, 광주 첨단 지점. 어디든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점장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어요. 고객이 예민한 거다. 요즘 사람들이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치부하며 넘어갔죠. 사장님. 부산 지점장 김태준이 손을 들었다. 저희도 교육은 받았습니다. 친절 교육, CS 교육.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 지점장. 나는 그를 바라봤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객을 왕처럼 모시라고 배웠지만 고객을 사람으로 대하라곤 배우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왕은 모셔야 하지만 사람은 존중해야 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대구지점장 박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존중은 평등하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이 VIP든 일반 고객이든 나이가 많든 절든 옷차림이 화려하든 수수하든 그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존엄을 가진 존재입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전 지점은 존엄 미팅을 진행합니다. 나는 새 정책 문서를 공유했다.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대했나?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진 않았나? 솔직하게요. 그리고 매달 한 번 지점장님들은 고객으로 위장 방문을 하세요. 다른 지점에 평범한 고객처럼 가보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요. 광주 지점장 이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그럼 우리끼리 서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평가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한 지점이 잘못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서로 도와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지하 1층 직원 식당으로 갔다. 점심시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식사 중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술렁거림이 일었다. 누군가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내저었다. 편하게 드세요. 빈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엔 20대로 보이는 여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김소연입니다. 최유진이요. 반가워요. 나는 식판을 내려놓았다. 오늘 메뉴 괜찮네요. 제육볶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연 씨, 유진 씨. 나는 젓가락을 들며 물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강남지점 사건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시선을 교환했다. 저는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충격이었어요. 저도 가끔 고객님께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저렇게 입으셨을까? 좀 더 단정하게 오시지. 정직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직한 게 시작이에요. 인정해야 바꿀 수 있으니까. 소연이 말했다. 사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사장님은 그 순간에 화나지 않으셨어요? 저였으면 폭발했을 것 같은데. 나는 잠시 생각했다. 화났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지만 분노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걸.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사장님, 저희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한 달이 흘렀다. 존엄우선 정책은 전국 120개 지점에 시행됐다. 모든 직원이 의무 교육을 받았고 각 지점엔 고객인권 보호 담당자가 배치됐다. 하지만 변화는 순탄하지 않았다. 사장님, 부산 센텀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준혁 팀장이 급히 들어왔다. 무슨 일인데요? 베테랑 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한다.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직접 가봐야겠네요. 네.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당장. 오후 3시 KTX에서 내렸다. 센텀 지점은 부산 최대 상권 한복판에 있었다. 화려한 유리 건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냉랭했다. 사장님 오셨습니다. 지점장 김태준이 나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직원들이 어디 있나요? 회의실에 모여 있습니다만. 가보죠. 회의실 문을 열자 15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4050대. 이 은행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하자 몇몇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들었어요. 새 정책에 불만이 많다고. 침묵. 한참 뒤 한 남자 직원이 입을 열었다. 차장 배석훈이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우리는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어요. 나름의 원칙과 방식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시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배 차장님, 그 원칙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희는 아기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려던 거죠? 그가 입을 다물었다. 아기가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직접 받은 고객 편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저는 67세 주부입니다. 작년 이 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나왔고 평생 격리로 일했습니다. 숫자는 당신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두 번째 편지. 저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아이학자금 대출 상담하러 갔는데 직원이 제 옷차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금액 감당하실 수 있어요? 저는 2개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당해야 합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읽을수록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이게 여러분의 원칙이 만든 결과예요. 나는 노트를 덮었다. 아기가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관심과 편견은 있었죠. 여직원 하나가 눈물을 닦았다. 사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리님 성함이 정은경입니다. 은경 씨,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배석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배 차장님.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부모님 계세요? 네, 어머니가 계십니다. 연세가? 75이요. 어머니가 은행에 오시면 직원들이 어떻게 대해주길 바라세요?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당연히 존중해주길 바라죠. 맞아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나는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고객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내 가족을 대하듯 대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김태준 지점장이 일어섰다. 사장님, 저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니까. 회의가 끝나고 배석훈이 나를 따라 나왔다. 사장님. 네. 제가 사과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작년에 제가 무시했던 할머니 고객님이요. 아직도 이 지점 다니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부산역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었다. 손님, 혹시 대한은행분 아니신가요? 뉴스에서 봤는데. 아, 네. 딸이 은행 다니거든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리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 생각해 주셔서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KTX 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하지만 저 멀리 불빛들이 보였다. 변화는 느리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걸 나는 이제 믿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준혁이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은행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가 1위 했어요. 특히 직원 응대 태도 부문에서 압도적이었답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신규 고객도 급증하고 있어요. 지난달 대비 23% 상승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좋네요. 하지만 자만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서울을 향해, 내일을 향해. 석 달이 흘렀다. 대한은행은 달라졌다. 로비의 분위기, 직원들의 눈빛, 고객들의 표정.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사장님, 금융위원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 윤미라가 서류를 건넸다. 우리 은행을 인권경영 모범 사례로 선정했답니다.
다음 주 시상식이 있어요. 거절하세요. 네. 아직 받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서류를 돌려줬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상 받을 시간에 현장 한 곳 더 가보는 게 낫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지점을 찾았다. 은평지점. 주택가 한복판의 소규모 지점이었다. 대형 지점들과 달리 조용하고 소박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명찰엔 박지우 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담 창구에 앉았다. 박지우는 친절하게 서류를 펼쳤다. 어떤 대출을 원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요. 네, 현재 보유하신 부동산 정보 좀 알려주실래요? 나는 준비한 서류를 건넸다.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가짜 정보였다. 박지우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 서류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담보 가치가 생각보다 낮아서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다.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쪽이 훨씬 유리해요. 금리도 낮고 조건도 좋아요. 정말이요? 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서 작성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지우 씨, 혹시 교육받았어요? 존엄우선 정책 말이에요. 아, 네.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좋은 교육이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좀 딱딱한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달랐어요. 어떤 점이요? 고객님을 그냥 업무 처리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잘 도와드리고 싶어지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잘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는 지점장실로 갔다. 노크하자 50대 여성이 문을 열었다. 차은의 지점장이었다. 사장님. 그녀가 놀라 일어섰다. 편하게 계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요. 네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차 지점장님, 이 지점 분위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해줘서요. 특히 박지우 사원. 인상 깊었어요. 차은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우 씨요? 그 친구 정말 보석이에요.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고객 응대가 베테랑 못지않아요.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 생각엔 진심 같아요. 지우 씨는 정말로 고객을 돕고 싶어 해요. 실적 때문이 아니라요. 그런 직원을 어떻게 키웠어요? 차은혜가 수줍게 웃었다.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사장님. 사실 강남지점 사건 뉴스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혹시 우리 지점도 저럴까? 싶어서 직원들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요? 다 같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는 절대 저러지 말자. 고객님들을 가족처럼 대하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근데 사장님. 차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정말 많이 힘드셨죠? 솔직히 힘들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머리 잘릴 때보다 그 이후가 더 힘들었어요. 모든 게 제 탓 같았거든요. 내가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사장님이 바꾸셨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봤다. 제가 아니에요. 차 지점장님 같은 분들이 바꾸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매일매일. 차은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점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대한은행 사장님 맞으시죠? 아, 네.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리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생각해 주셔서요.
저도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은행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직원들이 진짜 사람 대접해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람 구실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눈물을 참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전국에서 온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한 통 한 통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변화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박지호 같은 직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 차은혜 같은 지점장의 진심 어린 리더십, 그리고 그걸 알아봐주는 고객들의 감사. 이 모든 게 모여 흐름이 된다. 서준혁이 들어왔다. 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뭐가 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초청 간담회요. 의원들이 우리 정책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박지연 전 지점장 재판 날짜 나왔어요. 나는 펜을 내려놨다.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다. 조금씩 천천히.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책상 서랍을 열자 그날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 손에 올렸다. 이게 헛되지 않게 할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할머니 고객들이 웃고 있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박지연, 이대훈, 정민아, 최성호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선서를 하고 앉았다. 증인은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저는 평범한 고객이 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히 법정에 퍼졌다. CEO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60세 여성으로. 우리은행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 외모가 은행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렸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검사가 일어섰다. 증인, 피고인들이 사과했습니까? 했습니다. 신분을 밝힌 후에요. 신분을 밝히기 전에는요?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피고인석을 바라봤다. 그들은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는 늙은 여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긴 거죠. 박지연이 고개를 떨구었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증인, 피고인들은 은행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악의요? 나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데 악의가 필요한가요? 무관심과 편견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나는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60세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신분증 하나 꺼내지 못했다면요? 그냥 참고 나왔겠죠. 평생 그 수치를 안고 살면서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이 사건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판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들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처벌보다는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요? 네. 의들이 진짜로 반성하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배우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정의라고 생각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정민아가 다가왔다. 사장님.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그날이 생각나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정대리.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요. 생계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네. 은행 일 말이에요. 정민아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저는 해고됐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명함을 꺼냈다. 6개월간 인권교육, 상담교육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지점에서 말단부터요. 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당신 몫이고요. 그날 저녁 청와대 초청 만찬이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를 환영했다. 김서연 사장님 존경합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한 개인의 용기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만찬장에는 여러 기업 대표들이 있었다. 대통령이 발표했다. 오늘 국가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대한은행의 존엄 우선 정책을 모델로 삼았어요. 박수가 터졌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는 참석자들을 둘러봤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약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존중받고 싶다.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다. 그뿐이에요. 만찬이 끝나고 나는 혼자 청와대 정원을 걸었다. 달빛 아래 꽃들이 피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뉴스 봤어. 대통령이랑 만찬했다며? 우리 엄마 대단해. 뭐가 대단해? 그냥 해야 할 일 한 것뿐인데. 엄마 나 자랑스러워. 진짜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그날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상상도 못해. 근데 참고 버티고 바꿨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눈물이 났다. 수진아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오말순 할머니였다. 여기는 어떻게? 대통령님이 초대하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까지. 할머니가 내 옆에 섰다. 따님 잘하고 계세요. 정말이요? 그럼요.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져요. 요즘 은행 가면 직원들이 날 보는 눈빛이 달라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늙어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게. 할머니, 계속하세요, 따님. 당신이 시작한 이 변화 멈추면 안 돼요. 네, 약속할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다. 변화는 천천히 온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순간 한순간.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으로. 1년이 흘렀다. 대한은행 강남본점 로비. 그날의 그 장소. 하지만 이젠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입구 한쪽 벽면에 검은 대리석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존엄은 은행의 품격보다 우선한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2025년 10월 20일 이곳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동판을 바라봤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지만 나는 여전히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사장님. 서준혁 팀장이 다가왔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안내해 주세요.
잠시 후 초등학생 30여 명이 로비로 들어왔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아이들 앞에 섰다. 저는 이 은행의 사장 김서연이에요. 와, 진짜 사장님이다.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 사장님, 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머리 잘린 거. 맞아요. 정확히 저기서였어요. 나는 동판을 가리켰다. 그날 이 자리에서 나는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한 소녀가 물었다. 그럼 뭘로 정해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치 있어요.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소중한 거예요. 저도요? 물론이지. 내가, 내 옆 친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인솔교사가 말했다. 사장님,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아이들이 떠나고 나는 다시 동판 앞에 섰다. 사장님. 젊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민아였다. 정대리. 아니, 이제 정민아 인턴이에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다. 오늘 첫 출근이에요. 재교육 프로그램 다 마쳤거든요. 축하해요. 사장님,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속죄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교훈으로 삼고 미래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할게요. 믿어요. 오후 이사회 회의가 있었다. 한민수 부사장이 보고했다. 지난 1년간 고객 만족도 95%, 신규 고객 증가율 47%. 사상 최고 실적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존엄 우선 정책을 벤치마킹 하려는 기업이 127곳입니다. 국내외 합쳐서요. 좋습니다만. 나는 손을 들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가, 고객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그게 먼저예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전경이 펼쳐졌다.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여기 계셨군요. 차은의 지점장이 올라왔다. 은평 지점은 어때요? 좋아요.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행복해해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차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한 적 없으세요? 그날 신분 밝히신 거. 후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알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직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죠. 하지만 가치 있었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혼자 당한 고통이 수천 명의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탔다. CEO 전용 차량 대신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다. 아이고,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나를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랐다. 어머, 혹시 그 은행 사장님 아니세요? 아, 네. 어머나.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덕분에 요즘은 어디 가도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날 사람으로 대해주니까. 제가 뭐리요? 아니에요. 당신이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나이 들어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희망. 나도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마워요. 집에 도착했다. 딸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왔어? 응. 엄마, 나 오늘 면접 봤어. 어디? NGO 단체. 인권 관련 일하는 곳. 수진이 나를 꼭 안았다. 엄마 보고 결심했어. 나도 세상을 바꾸는 일하고 싶어. 수진아.
엄마가 보여줬잖아.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딸을 꼭 안았다. 잘할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니까. 엄마처럼 될 거야. 아니, 엄마보다 더 잘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1년 전 오늘 나는 머리카락을 잃었다. 하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 용기, 연대,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은 끝까지 존엄하다는 믿음. 이 변화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날이 오기를.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걷는다. 짧아진 머리카락처럼 가볍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현장으로 갈 것이다. 변화는 계속된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향해. 에필로그. 5년 후 대한은행 강남본점. 그 동판 앞에 또 다른 문구가 추가되었다. 존엄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기를. 매일 수천 명이 그 앞을 지나간다. 누군가는 잠시 멈춰선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도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